자, 우리가 어제 평가 시험을 봤던 결산 관련 문제에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1번 문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런 분계가 필요하냐?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대해서 이 유가증권 평가 문제는 FAT 1급이나 TAT 2급이나 할 거 없이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를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분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이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매도가능증권이면 자산 개정 과목이 매도가능증권이 되고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말 내역이 뭐냐면은 A 회사의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고 우리 장부에는 단가가 1,4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1,400원에 매입했거나 아니면 전기 말에 평가된 금액이 1,400이다. 1,4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현재 우리의 장부의 단위당 가격 이것과 지금 기말에 평가한 금액, 기말 평가 가액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이 만약에 2023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12월 31일 날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 하면은 12월 31일의 1일에 주식 거래 시장의 종가를 우리가 평가 가액으로 봅니다. 우리가 공정가치라고 하죠. 그러면 12월 31일 결산일 날 거래가 없는 주식은 그러면 평가 금액을 뭘로 보느냐? 그러면 그 전날. 그래서 회계 그 결산일 기준으로 보는 건데 만약에 결산일 날 거래가 없었다면은 그 전 거래, 즉 최종 거래를 우리가 기말 평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에 의하면 한 주당 1,8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1,400원짜리인데 한 주당 1,800원으로 기말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0원이 가격이 오른 거 이거를 우리가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얼마 늘어났느냐? 한 주당 400원씩 1000주니까 400원 곱하기 1000주 하게 되면은 4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주식회사 것이 있습니다. 2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 주식은 우리 장부 금액이 지금 1600원인데 한 주당 1600원. 그런데 지금 기말의 공정가치, 기말 평가 금액은 17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원이 올랐습니다. 한 주당 100원 오른 거죠. 곱하기 2000주. 그러면 이것도 20만원이 오른 겁니다. 두 개 다 상승한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만원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만원 자산 증가, 대변에 우리가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60만원 이렇게 자산 증가 60만원 시키고 대변에 영업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채점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그 경우가 나오던데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것인데
평가 손실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 네, 손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다 맞았어요, 양쪽이. 근데 금액이 60만 원이 아니고 이상한 금액, 하여튼 틀린 금액을 적어놨어요. 그 틀린 금액을 적었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결산 수정 분계 문제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2번도요. 3번이요. 3번은 매출 원가를 계상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주제가 자료 설명에 보면은 재고자산의 내역, 상품의 복합기, 토너, 재생링크 해가지고 재고금액. 이 상품의 재고금액이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인 것이죠. 2,900만 원이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그래서 평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료를 근거하여 상품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결산 시 상품을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결산 분계를 아래에 기록하시오. 상품을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계를 기록해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시한 대로 상품 매출원가를 먼저 산출해야죠.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1번 1,000만 원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 2번 이걸 더해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 3번 이걸 빼주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빼기 3 이렇게요. 기초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는 것이 그것이 상품 매출원가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6천만 원에다가 2,900을 빼니까 3,100만 원이 나오죠. 그것을 그 분계를 해라 이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를 발생시키는 분계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이죠. 상품을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계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회계 처리할 때 1년에 한 번 하는 분계예요. 이 분계가 결산 때 한 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수동으로 안 하고 수동 결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요것만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이 전표 추가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전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분계이지만 너무나 이게 중요한 분계예요. 왜냐하면 비용 중에서 제일 큰 게 매출원가잖아요. 제일 큰 비용을 처리하는 결산 분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면에서 굉장히 큰 분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수동 분계로 하지 않고 결산 자료 입력에다 이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낼 겁니다라는 얘기를 수업을 하면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죠.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혹시 있을까요? 네, 나중에라도 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어제 배웠던 거요? 예.
어제 메인 매출 전표 했던 건가요? 200페이지에 있던 거. 그 201부도 있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잘못 꺼냈나 봅니다. 그래? 맞는데? 200페이지. 아, 200페이지. 예. 예. 8번에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 조회하는 거요. 네. 그 위쪽에 하나 있고 밑에 쪽에 하나 있던데 어떻게 물어볼 때는 위쪽 걸 말하고 또 어떻게 물어볼 때는 밑에 거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여러분 자산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 질문 잘하신 것 같은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개정과목 분류상 자산입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말이죠. 급여 충당 부채, 그 비유동 부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 표시를 해요. 밑에 표시하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 많은 금액은 자산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이 퇴직급여 운용 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두 개를 다 더해야 그게 원래 잔액입니다. 예. 만약에 투자 자산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위에 있는 자산만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회사가 그렇죠. 이거는 3일전자가 아니고 재무전자로 우리가 로그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일전자가 아니고 이거는 재무전자 문제였으니까. 자, 우리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이 개정 과목은 자산이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을 보면은 부채의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으로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200이 있고 퇴직보험 충당 부채가 뭐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여기에.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데이터가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건 우리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입력한 거는 없는데 생산부 박 부장 퇴직금 지급에 420만 원이 전표가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이걸 잘못 넣었나요? 어디요? 전표 수정 눌러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제가 개정 과목을 퇴직보험 충당 부채로 잘못했네요. 저는 이걸 좀 고쳐야 되겠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네, 마이너스가 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번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잘못해서 지금 방금 고쳤습니다. 네. 자, 수정을 했고요. 조회 다시 누르면 이제 해결됐네요. 자,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비유동 부채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700, 퇴직연금 운용자산 2,700.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비유동 부채 잔액이 얼마냐면은 2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억 2천만 원은 외화 장기 차입금 요것만 부채로 본 거죠. 자, 여기 제로라고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로가 된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왜 제로냐?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채를 제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그냥 여기 외화장기 차입금만 비유동 부채이고, 요 부채 총계에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는 걸로 부채 총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700만 원보다 더 많이 예금이 되어 있다면은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 안에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1,02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 계정으로 2,780,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1,020, 그래서 이걸 더하면 3,800만 원. 3,800만 원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지금 저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대로 여기서 아까 질문한 대로 답을 쓴다면 3,80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답안지 보면 네. 그냥 위쪽에 자산 금액이랑 똑같이 써져. 그 자산. 투자 자산에 있는 것만요? 답안지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답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출제자분의 의도가 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이면서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 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잡혀 있는 게 그게 자산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예금에 지금 적립이 돼 있는 거예요. 적립이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 것 플러스 투자 자산에 잡혀 있는 거, 그것까지 봐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8번 조회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투자자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얼마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뭔가 그것이 답이 되도록 하려면 뭔가 다른 어떤 구분이 될 수 있는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부채의 차감 계정 부분을 뺀 나머지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두 군데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700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밑에만 표시가 됩니다. 밑에만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밑에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제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 실제로 자산 통장에 잡혀 있는 돈인데 우리는 그걸 제로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2천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미 적립해 놓은 돈이에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는 것 뿐이죠. 차감 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차감 계정의 잔액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차감 계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오버되면은 또 자산으로도 표시가 되니까 그 두 개를 다 합치는 수밖에 없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로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논란이 될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양쪽으로 표시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에 이어서 215페이지에 213이죠. 213페이지에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에 관한 세 번째 사유, 환입 사유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이 환입이에요. 왜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다 쉬운데 이 환입은 분계를 잘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말이죠, 공급가액의 변동, 그 다음에 뭐를 했었냐면은 기재사항 착오, 이 두 개를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1일 거 예제가 이제 기재사항 착오였고, 그 다음에 6월 2일 것의 예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분계가 원래 전표가 외상분계되어 있고, 그리고 수정하는 분계도 자동으로 외상분계가 되면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마이너스 분계가 아주 정확하게 고칠 필요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환입의 경우는 나중에 고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환입이 수정 사유일 때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전표 입력하고 그 발급 전송으로 가기 전에 밑에 분계를 꼭 확인하고 고쳐야 된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자, 6월 3일 거 보겠습니다.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 전부 취소하겠습니다. 환입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계약의 취소예요. 주의하라고, 이제 분계를 꼭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의 취소입니다. 환입은 아니에요. 환입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계약의 취소로 잠깐 착각을 했어요.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평범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계도 고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납품을 일단 했고, 그 납품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리고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10대를 반입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림사에다 컴퓨터를 몇 대인가를 6월 3일 날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다 마쳤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아마 불량 제품이 있어서 10대는 반품 받기로 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반품 받았으니까 10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거든요. 그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만약에 6월 3일 날 외상으로 분개했으면 여기 반품 받는 것도 외상 분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환입한 날짜는 6월 12일 날 환입을 받았다는 거고요. 환입이라는 것은 반품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3일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아까 재무전자로 만약에 로그인 했다면 이번에는 3일전자로 여러분 로그인을 바꿔주십시오. 3일전자로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문제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가가지고 6월 3일로 조회를 하면 네, 한림사에 컴퓨터 80대 판매한 게 보입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수정사유는 목록 단추 눌러서 세 번째 있는 환입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이라는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당초분 한 줄 보이고 그 밑에 이제 환입이니까 몇 대 환입인지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날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수정분의 작성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서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사항 눌러보시면 예, 메뉴에 있네요. 환입. 환입은 환입된 날로 작성 연월일을 작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6월 12일 날 환입되었다고 교재에서 확인했죠? 자, 여기서 6월 12일로 날짜를 입력해라. 분명행에서는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유형은 과세 그대로 두시고 분명 엔터하면 위에 거 복사돼요. 반품이니까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예요.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10 엔터 하시고 단가는 똑같이 입력합니다. 50만원. 그리고 엔터 하면 돼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0, 부가세 마이너스 50만원, 합계가 마이너스 550만원. 그래서 이 합계는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는 분계가 될 거고, 여기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전표가 외상분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새로 수정하는 전표도 알아서 외상분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분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단추 눌러보신 다음에 6월 12일로 가보십시오. 자, 날짜를 6월 12일로 바꿔보시면은 우리가 방금 입력한 전표 내역이 보입니다. 네,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50. 자, 분계 외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0,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만원.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자세금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급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6월 우리 12일 날짜였죠. 그래서 6월 12일부터 6월 12일을 이렇게 조회합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전자발행 확인. 네, 여기 비곤안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원래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라든가 수정 사유라든가 이런 게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발행 누르시고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 단추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 누르고 보이죠? 발행 누르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고 닫고 조회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는요,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항상 문제를 내요. 거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풀이를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아마 되어 있겠죠. 뭐 수행 팁에 보시면은 비고난에다가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에 발급한다. 이걸 우리가 손으로 뭘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비고난에 당초 세금계산서 날짜라든가 또는 또 수정 사유 이런 것 등이 세금계산서에 기록이 부가적으로 기록이 된다 해서 여기서 부기한 후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비고난에다가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다음 6월 4일 이겁니다. 계약의 해제. 아까 제가 6월 3일 거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약금 받고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다면 계약 취소되면 돈 돌려주고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돈을 받고 계약금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선수금, 우리가 이제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부채로 만약에 정리했다. 근데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돌려주고 전표에다가 선수금 차변에 오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해제는 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느냐? 계약금을 받고 그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봅시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그러면 대변에 뭘로 잡겠느냐예요. 대변에 상품 매출로 잡았을까요? 선수금으로 잡았겠죠. 선수금. 그러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방 제품을 줄 것 같으면 또 원래 전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월 4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건데 6월 4일 날 전표를 꼭 봐야 됩니다. 제품 매출로 잡았는지, 제품 매출로. 그리고 그러니까 분계를 꼭 봐야 돼요. 네, 대부분 선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고 한번 우리가 그 맞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올림푸스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아마 받을 때 현금으로 받고 돌려줄 때 현금으로 돌려줬다. 수정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라. 해제는 계약의 해제는 6월 13일 날 했다.
자, 6월 4일 날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서 봐야죠. 세금계산서 발급건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할 리가 없다. 이거.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4일을 입력하시고, 자, 품명에다 계약금 700만 원, 부가세 70만 원, 770만 원을 받았군요. 현금 분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잘 보세요. 입금 전표.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 770인 거예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70만 원. 선수금은 700만 잡았네요. 선수금 700. 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요 분계를 요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그 계약의 취소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분계를 그대로 현금으로 해주면 돼요. 예. 그대로 현금으로 해주면 이제 이대로 현금이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현금이 마이너스로.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700만 원은 선수금이었으니까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돼. 선수금에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70만 원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분계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 4번 밑에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자, 당초분이 위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분이 두 번째 줄에 있는데 계약의 해제 날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당초 날짜로 작성해야 되는지는 참고사항을 봐서 확인해야 돼요. 네, 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제일로 작성한다. 네,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계약 해제일은 6월 13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6월 13일로 수정하시고 네, 공급가액 마이너스, 부가세 마이너스, 합계 마이너스 그대로 두시고 여기 품명은 계약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살짝 고치는 것도 괜찮아요. 계약 해제 이렇게. 계약 해제 아니면 계약의 해제 뭐 계약금 하든지 계약금 그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품명을 뭐 채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계약의 해제 안 하고 그냥 계약금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하면 누가 봐도 아, 계약이 해제됐나 보다. 계약금이 왜 마이너스지? 계약 해제니까 마이너스죠. 그냥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고쳐봤고요. 자, 밑에서 확인.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6월 12일 여기 이제 이 분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입금 전표로 700만 원은 선수금이었다는 거, 그리고 7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이었다는 거. 그대로 됐는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6월 12일. 13일. 6월 13일 거 계약의 해제 보이잖아요. 분계 현금 분계 잘 됐어요. 자, 입금 전표에서 자, 이제 현금이 마이너스가 됐죠? 예. 입금 전표인데 마이너스라는 건 출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출금. 자, 그런데 대변을 보면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70만 원 마이너스 된 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아까 6월 4일 거 전표를 봤을 때 요 700만 원은 제품 매출로 잡은 게 아니라 선수금으로 잡았었죠. 그래서 이 코드를 고쳐야 돼요. 선수금 이렇게 고쳐주세요. 선수금. 그래서 TAT 2급에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문제가 하나는 꼭 나올 텐데 그 중에 이 계약의 해제가 나올 때만 여러분 분계를 고치는 일이 아마 뭐 100%일 거예요. 고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근거는
원래 전표가 어떻게 분계되어 있는가 그걸 꼭 보시고 그리고 추가된 전표에 와서 거기에 맞게끔 고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고치면 맞게끔 돼 있어요. 원래 전표가 선수금으로 잡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수정분에서 와서 대변에 요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수정하면 거의 다 맞다. 네, 그래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네, 이제 아직 발급 안 했죠? 발급과 전송하러 가서 해야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셔가지고 날짜는 6월 4일로 바꾼 다음에 체크하시고 6월 4일이 아닙니다. 예, 6월 13일 6월 13일로 조회를 해서 네, 마이너스 보이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밑에서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그리고 확인 닫고 여기서 조회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216페이지 6월 5일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사유는 내국 신용장의 사후 개설이라는 수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국 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국은행, 즉 국내에 있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건데 이 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수출 재화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내국 신용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영세율 적용 서류가 뭐가 있냐면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구매 확인서.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뭐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이면 미국 그 땡땡 회사가 우리 회사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다. 예.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그 구매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 내지는 내국 신용장을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 회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 근거도 없이 영세율로 발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세무서에서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매출세액 뭐 마음대로 막 피해갈 수 있겠죠. 원래 국내에서 사용할 건데 회사 마음대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매출세액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안 하면 그게 부가세 탈세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왜 영세율인지 세무관청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 이것을 받았을 때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스트 원회사가 우리가 6월 5일 날 발급을 했는데 그때는 수출품이라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한 회사는 과세 매출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 5일 거 읽어보면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영세율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언제냐면은 6월 20일. 6월 20일 날 신용장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품을 컴퓨터를 언제 납품했냐면 6월 5일 날 납품을 했어요. 6월 5일 날 납품할 때는 이런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과세했던 거죠. 그런데 베스트 원이 이거 부가세 과세하면 안 된다 하고 신용장을 가져왔으니까 과세는 취소하고 영세로 다시 발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6월 5일자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합니다. 자, 프린터기를 베스트 원에다가 100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영세율인데 과세로 했잖아요. 과세 매출로.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수정 사유는 5번에 있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날짜를 비고에다 입력을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0620 신고 연월은 이 6월 달로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신고 연월에 대한 추가 설명이 빨간 글씨로 보이죠?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로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06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06.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자, 당초분이 일단 보이고 과세로 유형이 수정분이 과세로 마이너스가 일단 됩니다. 이게 이제 취소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정분 하나는 구분이 영세 매출로 바뀌어져 있어요. 영세. 신용장 사후 개설이니까 영세. 네, 그런데 우선 날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날짜 6월 5일 당초 날짜로 하는 게 맞는지. 자, 밑에서 참고사항을 누릅니다.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작성 연월일은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바꾸면 돼요. 6월 5일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두 개 다. 자, 닫기 누르시고 품명에서 엔터 치면 되고요. 수량 100개, 단가 20만원, 변동 없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12번 영세 유형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이러면 두 개가 발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5일 거 요 두 건을 발급 전송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밑에서 확인 누르시고 또 한번 확인 누릅니다. 자, 당초분도 외상, 수정분 두 개도 다 외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전부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다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고 재변에 제품 매출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분계를 그냥 둬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발행하러 갑니다.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6월 5일을 조회하면 됩니다. 6월 5일부터 6월 5일을 조회하게 되면은 미전송된 것이 이렇게 보이죠. 네.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두 건이 발행하시겠습니까? 발행 확인. 네, 두 개 다 성공했죠? 다시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러면 두 개가 보이죠? 네, 계속 발행을 눌러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닫고 조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에 관한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풀이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유, 6번째 사유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6월 6일.
자, 이번 사유는 이중 발급이에요.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했다는 거예요.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명세서와 비교 대조한 결과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전자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월 6일 걸 조회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6월 6일로 입력하시고, 네, 보시다시피 6월 6일 날 동일한 날 같은 건이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체크합니다. 하나만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자, 수정 사유의 목록을 눌러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6번째 있는 거 6번 클릭하시고 밑에서 확인 누릅니다. 자, 당초분이 있고 밑에 수정분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날짜는 그래도 확인해야 됩니다. 참고사항 눌러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닫기 누르시고 날짜 그대로 두신 다음에 밑에서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당초 것도 외상분계, 지금 것도 외상분계. 그래서 요 수정 마이너스 된 거 이것을 발급 전송해 주면 됩니다.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6월 6일을 조회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6일로 조회를 합니다. 엔터를 쭉 치시고 여기 미전송된 거 하나 있죠? 체크.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매출 조회. 네, 발행 확인. 네, 자, 뭐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떠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두 가지 사유, 이번 시간에 네 가지 사유를 해서 총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만 이제 계약의 취소, 요때 이제 여러분이 깜빡하면은 밑에 분계를 안 고치고 서두르다가 그냥 넘어가면은 그거는 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머지 거는 크게 실수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 221페이지에 부속 서류 나머지 거 이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